고요한 지리산 자락의 어느 깊은 밤, 낡은 당집 마당이 갑자기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다. 쩍쩍 갈라진 마당 흙이 벌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인간의 유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흙더미 속에서 7구의 소녀 유골이 겹겹이 쌓인 채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어떤 이는 무릎 꿇고 산신께 빌었고 어떤 이는 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비명을 질렀다. 유일한 목격자인 박서연은 걷잡을 수 없는 히스테리에 빠져 울부짖으며 당집을 가리켰다. 아무도 이 끔찍한 비밀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마을 전체는 거대한 진실이 마침내 땅 밑에서 깨어났다고 확신했다. 짧은 이야기 3065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속 산그림 마을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빽빽한 숲과 지평선까지 펼쳐진 논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바람은 늘 부드럽게 불어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처인 당집에서 풍기는 향내를 실어 날랐다. 마을 노인들은 그 당집이 신들의 집일 뿐만 아니라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비밀의 수호자라고 믿었다. 장마철의 어느 날 밤 거센 폭풍우가 마을을 뒤흔들었다. 번개가 나무를 내리치고 바람이 지붕을 날렸으며 비는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멎자 마을 사람들은 상태를 확인하러 집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당집 마당에 있던 거대한 느티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 나무는 100년 넘게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뿌리는 마치 땅을 감싸 안은 손처럼 깊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것은 쓰러진 나무가 아니라 그 뿌리 밑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민지라는 이름의 어린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들뜬 뿌리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 채 명랑하게 웃으며 뛰어가다 갑자기 민지가 멈춰섰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휘둥그레졌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엄마, 뼈가 있어요. 사람 뼈예요. 민지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모든 사람이 달려왔다. 그곳 거대한 뿌리 사이에 가늘고 긴 젊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하얀 뼈 조각이 박혀 있었다. 주변에 젖은 흙 속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묻혀 있었던 듯한 낡고 바랜 붉은 천 조각이 보였다. 몇몇 주민은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그저 망부석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마을 최고령인 할머니 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의 망령과 마주친 사람처럼 희미했다. 세상에, 설마 40년 전에 사라졌던 그 7 처녀들이 아닐까.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그동안 전설로만 여겨졌던 옛 이야기를 떠들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오래전 1983년경 이 마을의 젊은 처녀 7명이 거의 동시에 사라졌다. 흔적도 소리도 없이 오직 슬픔과 침묵만이 남았다. 당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그 이야기는 시간과 함께 저 느티나무와 흙 아래에 묻혀 사라졌다.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당집의 주된 관리자인 김훈장, 큰장이 급히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별말 없이 모두를 물러서게 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군균에서 온 박 반장과 수사팀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젊은 형사가 도착했다. 지훈은 젊었지만 총명하고 정직하기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거대한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흰 방수포 위에 모이기 시작하는 뼈들을 응시했다. 지훈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 마을의 바람은 어딘가 달랐다. 주변 공기는 소름이 돋게 하는 속삭임을 품고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곳과 묶여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자신의 삶의 일부가 이곳에 남겨진 것 같았다. 법의학팀이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례차례 유골을 발견했다. 모두 여자였고 모두 젊었다. 몇몇은 작은 반지나 은 목걸이 혹은 흙 속에서 거의 사가버린 머리핀 같은 소박한 장신구를 아직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붉은 천 조각이었다. 각 유골에는 의료팀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부적후지, 문양이 새겨진 똑같은 천 조각이 있었다. 지우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두려움에 질리기 시작한 주민들, 특히 노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옛 이름을 속삭이며
당집 방향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던 밤이나 느티나무 아래를 거니는 하얀 소복의 그림자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모든 예시하기가 갑자기 현실이 되었다. 군중 속에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늙은 여인 만신, 최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그곳에 살며 당집을 지켜온 무당, 우당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염주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시선은 결코 보여서는 안 될 땅속을 드러낸 채 벌거벗은 나무 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7구의 유골이 모두 발견되었다. 모두 제대로 매장된 것이 아니라 급하게 묻혔음을 보여주는 상태였다. 아마도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우는 법의학자들 옆에 섰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밝혀진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상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벌어져 흙과 피, 그리고 후회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안개가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동안 한마을 노인이 지훈에게 속삭였다. 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닐세, 젊은이. 오랜 뿌리가 더는 비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거야. 밤은 깊어졌지만 산그림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쓰러진 느티나무 뿌리 밑에서 유골이 발견된 이후 이 마을은 결코 예전 같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고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은 이제 이것이 과거로부터의 부름이라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간소하게 차려진 수사본부에서 강지훈과 법의학팀은 데이터를 맞추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7구의 유골이 1983년에 의문스럽게 사라진 10대 소녀들의 거심을 밝혀냈다. 영희, 순자, 미숙, 경희, 은주, 정희, 그리고 혜진. 모두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갑자기 사라져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다. 각 유골에서 나온 붉은 천과 부적 문양입니다. 법의학 팀원 중 한 명인 김 연구원이 지훈에게 상세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문양은 낯섭니다. 어떤 마을 제사 기록에도 없지만 분명 깊고 어두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몇몇 노인들은 밤마다 굿소리를 듣거나 느티나무 주변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어린 민지는 이렇게 속삭였다. 저는 그 언니들이 나무 아래 조용히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민지의 눈은 6살 아이답지 않게 텅 비어 있었다. 지우는 내면의 떨림을 느꼈다. 과학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군. 그는 수첩에 기록하며 혼잣말을 했다.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진술에 응했다. 할머니 씨는 떨면서도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애들이 사라지던 날 밤이었어. 당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지. 아무 행사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 소리는 마치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 5분의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 다시 물었다. 혹시 만신최 씨를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할머니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그녀는 평범한 당집지기가 아니었어. 비밀스러운 주술을 배웠지. 어떤 종교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단서는 한 인물을 향하기 시작했다. 만신최 씨. 지훈은 오래된 기록과 재래용품이 보관된 당집 뒤편의 낡은 창고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붉은 천과 부적 샘플을 지리산에 이름난 도인, 따오른인 해월 하유엣, 거사에게 보냈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었다. 이 부적은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묶어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요. 해월 거사의 말이었다. 지훈은 마음속 침묵을 지켰다. 과학적 증거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세상에 발을 들인 것이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만신최 씨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계획된 발걸음으로 그는 당집 문들을 지나 그녀가 머무는 소박한 기도실로 향했다. 촛불과 향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돌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만신최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염주가 감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읽고 있기라도 한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오래전부터 그대가 오기를 기다렸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앉았다. 최 씨 할머니, 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7 소녀가 희생되어야 했습니까? 최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마을을 지키려 했소.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던 게야. 사람들은 알아서는 안 돼. 그 아이들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어. 이것은 감춰진 의식으로 포장된 무지함의 결과였소.
지우는 숨을 참았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침묵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지훈의 숨이 멎었다.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고 이윽고 최 씨가 나지막이 흐느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소. 지훈은 이것이 단순히 증거를 파헤치는 문제가 아니라 40년간 산그림 마을의 땅속에 묻혀있던 죄와 후회를 마주하는 문제임을 깨달았다. 만신 최 씨의 가슴 아픈 고백 이후 당집의 분위기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무거워졌다. 밤안개가 마치 과거의 비밀을 계속 덮어두려는 듯 차가운 담요처럼 마을을 감쌌다. 강지훈은 당집 마당에 서서 느티나무 뿌리가 뽑힌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땅이 깊은 후회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다. 손에서 지팡이를 놓지 않는 지혜로운 모습의 김 훈장이 지훈 옆에 섰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진실에 관한 문제가 아닐세.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이것은 그동안 묶여있던 편히 쉬지 못한 영혼들의 족쇄를 존중하는 문제일세.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증거와 수사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묶인 영혼들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식이 필요했다.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성대한 위령굿을 열기로 공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마을은 준비로 분주해졌다. 붉은 초들이 쓰러진 느티나무 뿌리 주위에 원형으로 놓였다. 마른 나무잎을 태워 원안의 안개를 쫓아냈다. 천천히 읊조리는 오래된 경문. 끽문은 평화로우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색다른 고요함을 가져왔다. 사색과 긴장 속에서 지훈은 현실 세계와 해방을 기다리는 죽은 자들의 세계 사이의 불균형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 씨의 이야기는 그의 회의적인 태도를 멀리 떠나보냈다. 과학과 영성의 문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보름달이 뜬 밤이 찾아왔다. 마을은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징소리만이 들려왔다. 의식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혈관으로 흐르는 기도임을 확인시켜주는 소리였다. 해월거사가 촛불원 중앙의 소박한 제단 앞에 섰다. 그는 손을 들어 기도의 리듬을 조절했다. 굿 음악 소리는 점점 커졌다. 경문의 공명은 마치 대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느티나무 뿌리 앞에 희미한 세 개의 빛이 나타났다. 7 젊은 소녀의 형상이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달빛에 흩날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상처와 후회로 가득했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밤의 속삭임 속에서 춤을 추었다. 영혼을 저미는 실루엣이었다. 칠흑 같던 어둠은 붉고 흰 촛불빛으로 밝아졌다. 7 형상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흐르지 않는 눈물로 가득했다. 마침내 해방된 진실이었다. 미안하다. 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몸이 떨리며 촛불 원안 가운데에 쓰러져 무릎을 꿇었다. 소녀들은 하나씩 다가와 차가운 손을 최 씨의 어깨에 얹었다. 달빛 아래 묻혀있던 사랑의 기운이 밤의 고요함을 정화하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하나로 묶었다. 지훈은 논리를 초월하는 기적을 목격하며 얼어붙었다. 죄책감과 용서 사이의 모순이 그곳에 새겨져 있었다. 7 형상은 그 후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다.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밤하늘이 맑아지고 안개가 걷혔으며 굿 소리도 멎었다. 산그림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성스러운 의식이 상처를 덮었지만 그 흔적은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살아남았다. 한편 최 씨는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었다. 너무나 무거운 속죄의 대가로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다. 지훈은 그녀의 몸을 꼭 껴안았다. 그들의 눈물은 7 영혼과 모든 죄를 짊어진 한 영혼을 위한 마지막 기도와 함께 흘러내렸다. 그날 밤의 고백 이후 강지훈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구원의 과정은 과학과 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천 년간 전승되어 온 문화와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속 신앙의 관점에서 성스러운 의식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의 조화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제례인 굿을 통해 인간과 조상의 영혼을 연결할 수 있다. 밤안개가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을 때 지훈과 해월거사 그리고 김훈장은 당집 마당에서 특별한 위령제를 시작했다. 그들은 묶인 영혼들을 위해 향과 작은 떡 그리고 국화꽃을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은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는 주문을 외우며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땅과 죄책감에 묶인 영혼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야 하오. 해월거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작은 징과 북소리가 부드럽게 울리며 그들의 기도를 강화했다. 갑자기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무 문을 열었다.
그림자 속에서 하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시선은 평온했다. 하나씩 7 형상이 다시 나타나 촛불과 안개 사이를 부드럽게 떠다녔다.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더 이상의 긴장감은 없었고 오직 풀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오랜 그리움만이 있었다. 7 형상은 지훈과 해월거사, 김문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희미한 목소리로 그들은 말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갈 수 있지만 마을은 남겨진 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멎었다. 촛불빛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얼굴들을 비추며 희미해졌다. 만신 최 씨는 촛불 원 끝에서 흐느끼며 마치 40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묻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듯했다. 지훈은 그녀를 안았다. 늙은 뺨 위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마음속으로 지훈은 그들이 완전한 존중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안개가 걷혔다. 마을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주민들은 당집으로 와서 꽃과 소박한 기도를 올렸다. 지훈은 뒤에 서 있었다. 수사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후회가 어떻게 우주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인으로서 최 씨는 남았지만 더 이상 외로움이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존중으로 속죄받은 과거의 용기를 위해서 산그림 마을을 여전히 감싸고 있던 옅은 안개 뒤로 새벽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공기는 상쾌했지만 또한 고요했다. 마치 우주가 방금 되찾은 평화를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7 소녀의 영혼이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마침내 해방된 그날 밤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변했다. 더 이상 밤의 울음소리도 기이한 굿소리도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하얀 그림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과거에 눈감았던 주민들의 마음속에 강지훈은 마을회관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든 생강차 한 잔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전날 밤의 기억으로 뜨거웠다. 그는 형사로서의 일이 보고서 책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마을에서는 그 일이 이성의 경계를 넘어 감정과 전통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래서 해월거사, 김문장과 논의한 후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법조항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1983년부터 묶여있던 원한의 실을 끊고 용서와 존경을 구하는 형태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재래의식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아침 주민들은 흰 시루떡, 나물, 전, 그리고 시장에서 산 과자들을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 모든 음식은 커다란 상 위에 놓여 예전에 느티나무가 서 있던 당집 마당 중앙에 원형으로 차려졌다. 그 중앙에는 작은 촛불들이 켜졌고 제사 음식을 둘러싸고 국화꽃이 뿌려졌다. 향과 침향나무재가 흩날리는 향기 속에서 굿 음악이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확성기도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같은 리듬으로 뛰는 마을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그날 아침의 제례는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었다. 무속 신앙 철학에서 제례는 인간과 우주를 잇는 달이다. 단지 애군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슬 맺힌 그 아침,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지우는 마을 이장에게 빌린 검은 한복과 소박한 갓을 쓰고 주민들 옆에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사 음식을 바라보며 해월 거사가 이끄는 기도를 들었다. 신이시여, 진실에 눈 감았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이여, 이 땅의 품 안에서 평안하소서. 해월 거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울림이 있었다. 기도문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다. 향 연기가 높이 피어올랐고 제사 음식원 중앙에서 희미하게 7개의 부드러운 빛이 떠올랐다. 그들의 형상은 전날 밤처럼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모든 이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주민들 중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고 모두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조용히 울었다. 그 빛들은 제사 음식을 맴돌다가 마치 춤을 추듯 천천히 돌았다. 그러다 하나씩 그들을 생전에 알았던 노인들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 없이 국화 향기를 실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박수도 경탄의 외침도 없었다. 오직 가장 깊은 침묵만이 있었다.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침묵이었다. 그날 아침의 제례는 마을의 어두운 역사의 한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그동안 홀로 죄를 짊어졌던 최 씨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집 뒤채의 방에 조용히 머물기를 선택했다. 지훈이 잠시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평온했다. 용서를 구하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소.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제례가 끝난 후 주민들은 존경심을 담아 당집 마당을 청소했다. 남은 음식은 함부로 버려지지 않았다. 모든 음식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함을 지켜야 한다는 상징으로 집집마다 나누어졌다. 지훈은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썼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한 문장을 적었다. 정의는 언제나 판결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고백과 기도를 통해 찾아온다. 그가 글을 마쳤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다. 지훈은 마을 끝에 서서 여전히 정상 부근이 안개에 덮인 지리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에서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얻은 교훈은 결코 끝나지 않을 이야기였다. 산그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는 때로는 과거를 사랑함으로써만 오늘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산그림 마을을 감쌌다.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화함이었다.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마치 그동안 마을의 땅을 짓누르던 과거의 모든 짐이 기도와 고백을 실은 밤바람에 씻겨 올라간 듯했다. 40년 전 비극에 대한 속죄로 큰 제례를 치른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했다. 주민들은 다시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아이들은 당집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았고 심지어 예전에 느티나무가 자라던 곳 주변에 다시 꽃을 심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회관 한쪽에서 강지훈은 이장 부인이 타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침 안개가 마치 땅의 비밀을 지키는 담요처럼 부드럽게 떠있는 언덕 너머로 향했다. 그는 그날 밤 나타났던 소녀들의 얼굴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했다. 한때 삶에서 사라졌던 얼굴들이 이제는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롭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마을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전통과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중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깨달았다. 도시에서는 증거와 논리에 의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그림 같은 마을에서는 그 모든 것이 대대로 지켜져 온 영적인 유산, 즉 굿이나 주술, 그리고 현실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하나의 조화로 묶는 무속신앙 철학과 나란히 놓여야 했다. 며칠 전의 제례의식은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과 죄책감이나 무지를 안고 살아온 산자들 모두를 위한 집단적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는 해월 거사와 김훈장으로부터 무속 신앙에서 삶은 탄생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는 원이라는 것을 배웠다. 무언가 끊어지면 자연은 그것을 다시 잇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쓰러진 느티나무가 바로 땅이 말하는 방식이었다. 지훈은 그 모든 성찰을 작은 수첩에 적었다. 그는 압박감 없이 그저 큰 홍수가 지나간 후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써 내려갔다. 그의 주위로 주민들이 다시 마을 회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음식과 꽃, 향, 그리고 가벼운 웃음을 가져왔다.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날 그들은 마지막 제례를 올리려 했다. 영혼들이 땅으로 다시 받아들여졌고 살아남은 자들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을 배웠다는 신호였다. 지훈도 기도의 행렬에 함께 섰다. 그는 경찰이나 형사로서가 아니라 용서를 배우고 때로는 정의가 형벌의 형태가 아닌 진심 어린 고백과 의식의 형태로 온다는 것을 믿게 된 한 인간으로서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당집 뒤편 작은 초가에 사는 최 씨를 떠올렸다. 그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모든 주민의 기도는 그녀에게도 향했다. 최 씨는 너무나 오랫동안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은 그녀의 잘못이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잘못된 보호 본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떡이 나뉘고 마지막 향이 타올랐을 때 지훈은 마을 아이들이 새로 심은 어린 나무들을 바라보며 섰다. 마음속으로 그는 말했다. 그들은 땅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아침은 낮이 되었고 산그림 마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정체성을 되찾았다. 한때 두려움 때문에 고요했던 마을은 이제 평화 때문에 고요해졌다. 그리고 수사관으로 왔던 지훈은 땅과 인간 그리고 영혼이 우리가 겸손하게 귀 기울일 때 화해할 수 있다는 증인으로 떠났다.
모든 재래와 영혼 치유 의식이 끝난 후 산그림 마을의 분위기는 고요한 자연의 리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느티나무가 쓰러지기 전과는 다른 받아들임에서 태어난 고요함이었다. 강지훈은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알았다. 해결해야 할 사건 이상의 것을 그에게 안겨준 마을을 떠나야 했다. 이 마을은 그에게 어떤 경찰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주었다. 모든 범죄가 강압적인 손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잘못이 형벌로 속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직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있었다.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만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영혼이 있었다. 그날 아침 지우는 당진 마당에 서서 쓰러진 늙은 나무와 같은 자리에 새로 심긴 작은 느티나무를 마주 보았다. 그는 흙 위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뒤에는 쇠약한 몸이지만 더 이상 눈빛이 공허하지 않은 최 씨가 서 있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떤 말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이제는 평화를 의미하는 침묵만이 있었다. 주민들이 준비한 낡은 지프차가 마을길 끝에서 기다릴 때 지우는 길가에 선 주민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걸었다. 그들은 그를 수사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등에서 짐을 들어주는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보았다. 심지어 예전에는 그를 무서워했던 어린아이들조차 이제는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아저씨, 나중에 또 오세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이 마을에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차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 그는 결코 공개되지 않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인간은 눈앞에서 많은 것을 숨길 수 있지만 그들이 딛고 선 땅으로부터는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땅은 시간과 침묵이 주어진다면 뿌리와 꿈, 그리고 기억을 통해 말할 것이다. 느티나무는 단지 나무가 아니라 수호자였다. 차가 돌기를 지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우는 사이드 미러를 보았다. 산크림 마을은 멀리서 작아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커졌다. 그리고 아침 해가 앞에 긴 길을 비출 때 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이 막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이야기꾼이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 그에게 정직과 후회,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의 치유력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꾼. 멀리서 부드러운 징소리가 이별의 노래처럼 여전히 들려왔다. 웅장하지도 애절하지도 않고 그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기에 충분할 만큼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지우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었다. 평화를 찾은 7 소녀의 목소리, 안도한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단지 기억으로 남은 과거의 목소리를.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을 때 산그림 마을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어린 느티나무는 굳건히 서서 아침 바람과 하늘을 맞이했다. 한때 비밀의 안개로 어두웠던 하늘은 이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내주며 넓게 펼쳐져 있었다. 상처가 용서되고 진실이 받아들여졌을 때 남는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이다. 산그림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은 강지훈에게 단순히 도시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가 이제껏 알던 세계로부터의 일종의 해방이었다. 그를 작은 기차역으로 데려다주는 낡은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마치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부드럽게 손을 흔드는 듯한 논과 푸른 언덕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가 만났던 얼굴들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수사 동안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반겨주었던 주민들의 얼굴, 내면의 상처로 가득했던 최 씨의 얼굴, 그리고 특히 빛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말해주었던 7 젊은 소녀들의 얼굴. 여정을 함께한 침묵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평온했다. 마지막 재래와 영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듯했던 굿 음악 소리를 목격한 이후 지훈은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변했음을 느꼈다. 이제껏 논리와 증거에 매달렸던 그는 이제 마음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작은 역에서 지훈은 긴 나무 벤치에 홀로 앉았다.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젖은 흙내음과 이제는 늘 그에게 산그림 마을의 당진 마당을 떠올리게 하는 은은한 치자꽃 향기를 실어왔다. 그의 무릎 위에는 작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낙서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그는 빈 페이지를 찾아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이든 숨길 수 있지만 자신이 딛고 선 땅으로부터는 숨길 수 없다. 땅은 저장하고 기억하며 말할 때를 기다린다. 그의 글은 계획도 부담도 없이 물처럼 흘러갔다. 그는 산그림 마을의 고요한 밤들, 들리지 않았지만
느껴졌던 울음소리에 대해 썼다. 느티나무 뿌리가 단지 흙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과 죄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썼다. 그는 재래에 대해 썼다. 마을 사람들이 시루떡, 나물, 전과 같은 소박한 음식을 가져와 원을 그리고 앉아 기도를 올리고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절대자에게 맡기는 모습에 대해 재래 속에서 지우는 삶이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하며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연약한 균형을 함께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문제임을 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에 주황빛을 남길 때 기차가 도착했다. 지우는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를 골랐다. 유리창 너머로 그는 작은 마을들, 논, 그리고 길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40년간 묻어두었던 잘못을 고백하며 소리 없이 울던 최 씨의 고개 숙인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재래재단을 맴돌다 밤바람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던 7 소녀의 빛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있기에는 너무나 선명했다. 조용한 객차 안에서 지우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었다. 그는 작은 징소리, 오래된 무속 경문 소리, 웃는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느티나무 잎사귀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실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침묵 속에서 그는 배웠고 고요함 속에서 그는 들었으며 유골에서 시작된 수사 속에서 그는 오히려 삶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이제껏 보고서, 증거, 결론이라는 딱딱한 틀 속에서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산그림 마을에서 그는 삶이 훨씬 더 넓다는 것, 모든 상처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단지 인식되고 치유될 공간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또한 용서가 반드시 형벌의 형태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배웠다. 때로는 모든 인간이 길을 잃을 수 있으며 사랑이 누구에게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스며들고 기차가 계속 달릴 때 지우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것들은 그저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충분했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기억의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아직도 재래재단에서 가져온 말은 국화꽃이 있었다. 그는 왜 아직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 작은 물건이 마치 자신을 단순한 임무 이상의 깊은 무언가와 연결해주는 닷처럼 느껴졌다. 기차가 종착역에 멈췄다. 지우는 작은 가방과 수첩을 들고 일어섰다. 밖에서는 도시가 밝은 불빛과 차량 소리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산기슭의 고요한 마을. 그가 단지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한 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수사관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을 들은 사람으로서 기차에서 내렸다. 도시는 잠들지 않는 분주함으로 지운을 맞이했다. 높은 건물, 눈부신 가로등,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가 역에서 나왔을 때 그가 처음 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이 익숙한 장소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그가 잠시 떠났던 세상에서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느렸다.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도시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에서 지우는 다시 그동안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수사관 책상에 앉았다. 서류 더미가 다시 그의 책상을 채웠다. 컴퓨터는 작성해야 할 보고서 알림으로 다시 켜졌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민첩하게 타자를 치던 손이 느려졌다. 그는 이제 그곳에 쓰인 모든 이름의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는 보고서를 쓸 수 없었다. 모든 보고서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삶의 조각이었다. 그는 모든 사건을 한때 꿈꾸고 사랑하고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운명을 읽듯이 읽기 시작했다. 지우는 동료들 사이에서 더 과묵해졌다. 그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했다. 수사회의에서 그는 이례적인 문장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었습니까? 단지 신체적 상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요. 몇몇 동료는 그가 너무 감상적이라고 느끼며 눈썹을 치켜떴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진실이 단지 범인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다루는 모든 사건에 인간성을 되돌려주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형식적인 절차로서가 아니라 존중의 형태로 피해자 가족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경찰학교의 젊은 생도들에게 문화, 지역적 뿌리,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딱딱한 법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틈틈이 지훈은 글을 썼다. 무엇이 그를 몰아붙였는지는 몰랐지만 매일 밤 그는 산그림 마을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썼다. 그는 쓰러진 느티나무부터 나타난 유골, 7 소녀의 빛,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재래의식까지 모든 것을 썼다. 그는 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썼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집에서 그 글을 큰 소리로 읽었다. 마치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의 끝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의 작은 서재 책장 한 구석에는 그 마을에서 가져온 마른 국화꽃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지우는 그 꽃을 손가락으로 만진 다음 잠시 눈을 감고 고요했던 당진마당, 부드러웠던 징소리, 그리고 용서를 가르쳐준 침묵의 품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냈다. 친구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이제 더 영혼이 있고 더 인간적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를 영적인 수사관이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요한 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칭호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마을에서 가져온 교훈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해질녘, 지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섰다. 그는 옅은 구름이 조용히 걸려있는 구리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희미하게 그는 징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어쩌면 상상일지도, 어쩌면 바람이 가져온 기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것은 한때 그를 부르고 그를 다시 빚어낸 후 기도로 놓아준 땅의 소리였다. 지훈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이 아직 길고 사건은 계속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펜과 보고서만 들고 다니지 않았다. 그는 기도와 국화꽃,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은 7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의 내면에서 계속 타오르는 한 그의 모든 발걸음은 가르침을 준 고요함에 뿌리를 둘 것이다. 고요한 밤, 강지훈은 아파트의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소박한 방벽을 비추었다. 그의 앞에는 국화차 한 잔이 김을 내뿜으며 그의 생각을 언제나 산그림 마을로 이끄는 부드러운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찻잔 옆에는 불규칙하고 때로는 끊어지고 때로는 강물처럼 길게 이어진 손글씨로 가득한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기도로 가득했던 밤의 재래, 오랜 비밀과 함께 쓰러진 늙은 느티나무, 마침내 수십 년의 짐을 내려놓은 최씨, 그리고 빛 속으로 떠나간 7 영혼. 그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지훈은 마치 자신이 다시 마을 땅에 서서 희미한 징소리를 듣고 향 연기를 맡으며 과거로부터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바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가 도시로 돌아온 이후 세상은 다른 리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거리는 여전히 서두르는 차량으로 가득했고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높은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더 천천히 걸었고 주변의 얼굴들을 살폈으며 종종 놓쳐버렸던 작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책상 위에 쌓인 사건 파일만큼이나 소중한 이야기들을. 어쩌면 이것이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일지도.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단지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사무실에서 동료들은 그 차이를 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지훈이 너무 과묵해졌다고 평가했다. 요즘 자네는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지훈. 한 동료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조심해. 그러다 수사관이 아니라 시인이 되겠어 라고 농담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훈은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겪었는지 몰랐다. 그들은 재래 한가운데 서서 상처를 하나로 묶는 집단 기도의 힘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 기다리다. 마침내 해방되었을 때 안도의 미소를 짓는 영혼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고 그 경험은 누구의 조롱이나 의심으로도 끌 수 없는 작은 빛을 심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경찰학교에서 강의를 요청받았다. 주제는 수사 기법이었어야 했지만 그는 공감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모든 절차를 외울 수 있고 모든 법 조항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생도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파일 속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꿈꾸고 사랑하고 상처받았던 인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겨진 영혼에는 관심 없이 범인만 찾는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몇몇 생도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말이 일부에게는 잊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중에는 평생 그 말을 간직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에 지훈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나무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느리지만 단호하게 움직였다. 나는 단지 한 사건의 해결을 목격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영혼의 여정을 목격했다. 그 7 소녀는 단지 떠도는 영혼이 아니었다. 그들은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목소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돌아왔다. 집으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그는 잠시 멈춰 책장에 보관해둔 마른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꽃잎은 이미 시들었고 색은 바랬지만 그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꽃은 그에게 마침내 미소 지었던 최 씨를, 다시 평화를 찾은 마을 주민들을, 향 연기 속에서 울려 퍼지던 징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빛이었다. 때때로 지훈은 그 마을이 그리웠다. 고요한 오솔길, 상쾌한 아침 공기, 서로 화답하던 수탉 소리가 그리웠다. 소박하지만 의미로 가득했던 재래가 그리웠다. 돗자리 위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던 진심 어린 얼굴들이 그리웠다. 작은 빛이 나무들 사이에서 나타나 7 영혼을 고요함으로 인도하던 밤이 그리웠다. 시끄러운 도시 한가운데서 그는 종종 눈을 감고 비록 기억을 통해서일지라도 자신을 그곳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그는 도시의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온을 찾았다. 그가 초대하지 않은 꿈들이 찾아왔다. 잠결에 그는 종종 빛이 결코 꺼지지 않는 부드러운 불빛과 함께 긴 마을길을 걸었다. 길 끝에서 7 소녀가 그를 기다리며 미소 짓고는 빛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손을 흔들었다. 지훈은 항상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들이 정말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귀환 속에서 그는 자신의 돌아갈 길을 찾았다. 어느 날 밤 이웃인 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강 형사님, 그녀가 말했다. 밤늦게까지 글을 쓰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글을 쓰시는 거예요? 지훈은 그저 미소 짓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한때 길을 잃었던 영혼들에 대해 쓰고 있어요, 할머니.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글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지훈은 문을 닫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소박한 말들이 깊이 와 닿았고 어쩌면 정말로 그의 글이 단지 기록이 아니라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다시 앉아 새로운 문장을 썼다. 모든 귀환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귀환이란 비록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집은 주소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이다. 그는 수첩을 닫고 발코니에 섰다. 도시는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고 불빛과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고는 속삭였다. 나는 이 빛이 계속 살아있도록 지킬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속삭임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진정으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자신의 내면으로 그가 이제껏 찾아 헤매던 평화로 돌아왔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어두운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그와 함께하는 부드러운 빛만이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 그는 한 가지를 알았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를 항상 집으로 인도할 빛을 찾았기 때문이다. 밤이 다시 도시에 내렸지만 강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산그림 마을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돌아온 이후 많은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종종 자신의 영혼 일부가 그곳 고요한 흙길, 이미 쓰러진 느티나무 아래, 그리고 모든 주민을 기도로 묶었던 재래 속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꼈다. 지훈은 아파트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끝없이 흐르는 긴 빛의 강처럼 결코 멈추지 않는 차량 불빛의 반짝임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도시의 기계 소리 너머에서 그가 예전에 산그림에서 들었던 희미한 징소리의 메아리처럼 더 부드러운 무언가를 느끼려고 애썼다. 이제는 마치 그의 일부가 된 듯한 소리였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훈은
최 씨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최 씨는 젖은 눈으로 당집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고맙소 강영사.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를 들어줘서 믿어줘서. 그 말은 소박했지만 강하게 밝혔다. 지우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는 이제껏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무언가의 귀와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실이 항상 문서에 기록되거나 재판에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눈물에서, 기도에서,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태어나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지후는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영혼의 여정의 증인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7소녀가 법적 증거 때문이 아니라 최 씨의 정직함과 모든 주민의 기도 덕분에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빛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귀환 속에서 지우는 자신 또한 변했음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함께 해방되었다. 사소한 원한들, 불필요한 분노, 그가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피로감.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재래의 빛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도시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지우는 사무실로 복귀했고 그가 읽어야 할 모든 딱딱한 세부 사항과 함께 사건 파일 더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파일 하나를 열어 피해자의 이름을 읽고 잠시 멈췄다. 그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누구를 사랑했을까? 그가 떠났을 때 누가 울었을까? 그 질문들은 지훈이 예전에 무시했던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 모든 사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다. 그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본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추가 메모를 쓰기 시작했다. 이건 공식 보고서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나 자신이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거야. 그 변화는 몇몇 동료를 의아하게 했다. 자네 이상해졌어, 지훈. 한 팀 동료가 말했다. 마을에서 돌아온 이후로 얼굴에 무언가 담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은 그저 작게 웃었다. 아마 내가 더 잘 듣는 법을 막 배웠나 봐. 그 대답은 그의 친구를 침묵하게 했다. 지훈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억지로 이해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산그림에서 가져온 경험은 그의 것이었다.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빛이었다. 그저 그가 살아내면 충분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꿈을 꾸었다. 그는 어두운 마을 길을 걷고 있었다. 오직 달빛만이 길을 비추었다. 갑자기 7소녀의 형상이 나타났다. 더 이상 침울한 그림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빛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고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손을 흔들고는 마치 제자리로 돌아가는 별처럼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그 꿈이 단순한 객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 영혼들이 정말로 돌아갔고 이제 그들이 빛이 되었다는 메시지였다. 그 이후로 그는 별을 볼 때마다 마치 그들을 보는 것처럼 멀리서 평화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지훈은 수첩에 더 많은 것을 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보고서가 아니라 성찰이었다. 그는 정의의 의미, 기도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 그리고 인간이 종종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잊는 방식에 대해 썼다. 그는 썼다. 정의는 항상 판사의 망치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흘러내리는 눈물에서, 함께 올리는 기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태어난다. 모든 문장이 그가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읽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도 올리는 기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공원에서 한 어린아이를 만났다. 아이는 벤치에 홀로 앉아 줄이 끊어진 연을 들고 있었다. 지훈은 다가가 물었다. 왜 슬퍼하니? 얘야. 아이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연을 잃어버렸어요. 아빠가 사주신 건데.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 미소 지었다. 그는 말했다. 때로는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은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야. 어쩌면 내 연은 지금 더 높이 날아서 하늘의 별이 되었을지도 몰라. 아이는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지훈은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그 문장이 단지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느꼈다. 밤에 그는 다시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에서 그는 별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더 밝게 반짝이는 별 하나를 보았을 때 그는 미소 지었다. 너희들은 빛이 되었구나.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나는 너희들이 이곳에 남긴 빛을 계속 지킬게. 그의 손이 가슴을 만지며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는 그 빛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계속 걸어갈 용기를 주는 빛, 주변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더라도 그 후의 날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소명으로 보았다. 그가 상처받은 사람을 도울 때마다,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켜는 것 같다고 느꼈다. 어쩌면 온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 빛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마지막 기록에서 지우는 썼다. 영혼이 빛이 될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그것은 귀환이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임무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빛이 계속 타오르도록 지키는 것이다. 글을 쓴 후 그는 수첩을 닫고 이미 식어버린 국화차를 마시고 눈을 감았다. 그의 미소는 작았지만 평화로 가득했다. 그는 그날 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드러운 빛과 함께 있었다. 그가 예전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목격했던 빛, 이제는 그의 내면에서 살아있는,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을 빛, 도시로 돌아온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을에 묶여 있는 듯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는 항상 창문을 활짝 열 시간을 가졌다. 그는 차량 연기와 길모퉁이 작은 가게에서 나는 빵 냄새가 섞인 도시의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슬 맺힌 후에 젖은 흙 내음, 서로 화답하는 수탉 소리, 그리고 주민들 집 뒤편 대나무 잎사귀 스치는 소리가 나는 산그림의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뚜렷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제 두 개의 집을 가지게 되어 운이 좋다고 느꼈다. 하나는 분주한 도시에, 다른 하나는 그의 기억 속에 마을의 고요함으로 가득 찬 집. 지우는 삶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사무실 일은 여전히 바빴고 서류 더미는 여전히 기다렸으며 긴급 호출은 여전히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긴장된 얼굴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했다. 그는 모든 파일이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둘러 닫지 않고 이해하고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다. 법은 집행되어야 해.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도 함께 말해야 해.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조사실에서 한 젊은 미망인을 만났다. 그녀는 의문으로 가득 찬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다가 흐느껴 울었다. 예전의 지훈이라면 서둘러 기록하고 세부 사항을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진정될 때까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후에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단지 진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마음이 더 가벼워지실 수 있도록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갈 때 그녀는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신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정의가 때로는 기꺼이 들어주는 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훈은 그 경험을 수첩에 적었다. 듣는 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종종 잊히는 사랑의 형태이다. 어쩌면 증거를 찾기 전에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울음 뒤에는 펜으로 기록할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첩을 닫고 책장에 있는 마른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꽃잎은 이제 더욱 연약해졌다. 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평화로운 감정이 흘러들었다. 그는 최 씨를 떠올렸고 이제 빛이 된 7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늘과 땅을 묶었던 긴 기도가 함께했던 제례의 밤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제 그의 발걸음을 비추는 부드러운 기억이 되었다. 지훈은 몇 번이고 늙은 어머니 댁을 방문했다. 예전에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이제 그는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부엌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마당을 쓸고 심지어 그냥 옆에 앉아있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 변화를 보고 의아해했다. 요즘 너 더 차분해졌구나, 아들아. 어머니가 뜨거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아마 제가 이제야 돌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배운 것 같아요, 엄마.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잊지 말고 이 집에 자주 돌아오렴. 그 말은 소박했지만 지훈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단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애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다시 꿈을 꾸었다. 그는 산그림 마을의 당진 마당에 서 있었다. 늙은 느티나무는 이미 쓰러졌지만 평평해진 땅 위에는 작고 푸른 새싹이 자라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부드러운 빛이 천천히 돌다가 그가 예전에 보았던 얼굴들로 변했다. 7 소녀가 미소 지었다. 최 씨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고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다. 그러다 그 빛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지우는 뺨에 눈물이 흐르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그 꿈이 나무가 쓰러져도 생명은 계속 자라고 상처가 있었어도 빛은 항상 나타나며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부드러움이라는 메시지임을 알았다. 다음 날 지우는 수첩에 아주 길게 썼다. 그는 상실, 상처, 정의, 그리고 기도에 대해 썼다. 삶은 항상 우리에게 이별을 준다. 그가 썼다. 하지만 이별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가는 다리일 뿐이다. 잃어버린 것은 정말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조용히 우리와 함께하는 부드러운 빛으로 변한다. 글을 마친 후 그는 안도감으로 수첩을 닫았다. 처음으로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진정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 이후로 해가 질 때마다 지우는 항상 잠시 멈췄다. 그는 하늘이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어둠으로 변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삶이란 이런 거야. 모든 것이 사라지겠지. 하지만 어둠이 오기 전에는 항상 인사를 건네는 빛이 있어. 그 작은 습관이 그의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둠 뒤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드러울지라도 지훈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했다. 그는 동료들을 더 인내심 있게 대하고 이웃에게 더 친절하며 낯선 사람에게 더 자주 미소 지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미소, 따뜻한 인사 또는 단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었고 그는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그가 생각했다. 적어도 한 사람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 수는 있어. 어느 기회에 지우는 수사 목적이 아니라 단지 방문을 위해 산그림에 다시 갔다. 마을은 더 평온해졌고 주민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최 씨는 이제 아이들에게 글과 읽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느티나무는 이제 없었지만 그 자리에 다채로운 꽃들이 있는 작은 정원이 자라고 있었다. 지우는 그곳에 서서 신선한 마을 공기를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그는 오래된 기도들이 여전히 그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눈물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가득한 기도였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어. 그가 속삭였다. 단지 모습을 바꿨을 뿐이야.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지우는 주민들과 함께 작은 제례에 참여했다. 예전처럼 크지는 않았고 단지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이 모임, 기도, 애정을 통해 빛을 지키는 소박한 방식임을 알았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할 때 한 어린아이가 달려와 신선한 국화꽃을 주었다.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지우는 감동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 꽃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도시로 가져왔다. 이제 그의 책장에는 2송이의 국화꽃이 있다. 하나는 마른 것, 하나는 신선한 것, 하나는 과거를, 하나는 현재를 대표한다. 둘 다 똑같이 빛이었고 똑같이 기도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우는 한 가지 큰 것을 이해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남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이라는 것을.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의 미소에, 어머니의 기도에, 서로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있었고 그는 숨쉬는 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의 하늘에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렸다. 강지우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는 아름다운 색의 변화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하며 인간이 만든 별처럼 줄지어 늘어섰다. 하지만 그 인공적인 빛 너머에서 지우는 더 부드럽고 더 진실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 산그림 마을에서 그와 함께했던 자연의 빛을. 손에는 2송이의 국화꽃을 쥐고 있었다. 하나는 이미 마르고 연약해져 희미한 과거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신선하고 향기로웠으며 얼마 전 산그림의 어린아이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두 꽃은 비록 모습은 달랐지만 침묵 속에서 이야기했다. 마른 것은 상처와 그가 지나온
긴 여정에 대한 기억이었다. 신선한 것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자라나는 생명. 지우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는 삶이 항상 과거와 현재, 상실과 탄생, 어둠과 빛, 이 둘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것이 진정한 귀환이다. 단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안도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지우는 예전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이 이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간직했던 사소한 원한, 억눌렀던 분노, 심지어 이제껏 묻어두었던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촛농처럼 녹아내렸다. 이제 그는 삶을 더 이상 의무의 더미가 아니라 영혼의 여정으로 보았다. 모든 발걸음이 작은 빛을 켤 기회였다. 사무실에서의 하루하루는 계속되었다. 사건 파일은 여전히 쌓였고 긴급 호출은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한 얼굴은 여전히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지 증거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이 들었다. 그는 피해자나 가족들이 서둘러 끊지 않고 길게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파일을 닫을 때마다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다. 상처받은 이들이 평화를 찾기를, 길 잃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를.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어머니 댁으로 돌아갔다. 나무 벽으로 된 작은 집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어머니는 뜨거운 차 한 잔과 함께 툇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더 자주 오는구나, 아들아.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아 차를 바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돌아오는 건 의무가 아니라 필요해요.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텅 빈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아. 돌아온다는 건 단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란다. 그 말은 지훈의 마음에 깊이 밝혀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삶에서 그를 처음 이끌어준 빛이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후 지훈은 수사관이 아니라 친구로서 상그린 마을을 다시 찾을 시간을 냈다. 주민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최 씨가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글과 읽기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느티나무는 이미 쓰러졌지만 그 자리에는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찬 작은 정원이 자라고 있었다. 지우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서 마을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치 오래된 기도들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어. 그가 속삭였다. 단지 모습을 바꿨을 뿐이야.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주민들은 작은 제례를 열었다. 예전처럼 크지는 않았고 단지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따뜻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려 할 때 한 어린아이가 달려와 신선한 국화꽃을 주었다.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지훈은 감동으로 그 꽃을 받았다. 이제 그의 아파트 책장에는 두 송이의 국화꽃이 있다. 하나는 마른 것, 하나는 신선한 것. 둘은 마치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개의 목소리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와 희망으로 가득한 현재. 그 후의 밤들, 지훈은 종종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네온 불빛과 높은 건물들 너머에서 그는 별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더 밝게 반짝이는 별 하나를 볼 때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말했다. 너희들은 빛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이 이곳에 남긴 빛을 계속 지킬게. 그의 손이 가슴을 만지며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 빛이 자신의 내면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요한 어느 날 밤 지우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진정한 귀환은 단지 옛 주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귀환은 마음이 평화를 찾고 영혼이 빛이 되며 모든 상실이 단지 더 넓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 글을 쓴 후 그는 평온한 미소로 수첩을 닫았다. 그는 두 송이의 국화꽃을 수첩 위에 놓았다. 마른 꽃과 신선한 꽃은 마치 말없이 이야기하는 듯했다. 삶은 항상 순환하며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떠나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으며 사라지는 것이 있고 자라나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는 항상 빛이 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악몽도 불안도 없었다. 잠결에 그는 단지 그와 함께하는 부드러운 빛을 보았다. 예전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타났던 빛,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정말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집으로가 아니라, 단지 마을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친구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놀라움, 분노, 후회, 심지어 이 사건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한 생명이 사라졌고 완벽해 보였던 범죄는 거의 잊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이들의 끈기 덕분에 정의는 마침내 세워졌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건이 해결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경솔함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실이 밝혀질 가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를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0을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